이제 본격적으로 길잡이의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셨다는 전제에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잠시 강의를 멈추시고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 변경의 개념과 그 해당됐을 때 그 요건들, 그 요건에 해당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정리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게 되어야만이 이해를 하시는 게 수월할 겁니다. 혹시 기억이 암기가 안 됐으면 잠시 멈추셨다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공유는 법률행위 또는 상속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공유가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187조니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되 지분을 취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여러분이 나중에 공익중개사 되면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두 사람, 세 사람, 뭐 부부가 보통의 경우는 부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법률행위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구별할 개념이 소위 말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낯설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공유라는 데 포인트를 두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공유 파트의 공유와 같은 것이 아닐까. 통상의 공유와 같은 것일까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다르다고 보십시오. 구분 소유적 공유가 발생한 이 개념이 나온 이유는 통상의 공유 개념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맞춘 겁니다. 그럼 왜 통상의 공유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유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이유는 구분 소유적 공유에 대해서 등기부상 기재를 할 때 공유라는 표현을 통상의 공유, 등기부상 기재가 통상의 공유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외형에 봤을 때는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통상의 공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의 기재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와 통상의 공유는 그 내용 면에서는 다릅니다. 이 공유라는 표현은 등기부사 기재 방식이 같겠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통상의 공유와는 다르다. 하지만 일정 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포인트는 구분 소유다. 구분 소유다. 이게 포인트죠. 구분 소유적 공유의 특징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구분 소유 때문에 이 구분 소유가 통상의 공유 분류와 배치됩니다. 공유는 뭐랬죠?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제약이 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 범위 내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유물 전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유인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분 소유는 공유자가 두 명이 존재한 거 마찬가지예요. 갑과 을이 존재한다 볼게요. 그럼 등기부의 기재는 구분 소유자 공유든 통상의 공유든 공유자 갑, 공유자 을 써놓고 지분 비율을 써요. 구분 소유자 공유도 마찬가지고 2분의 1씩 할 때 볼게요. 이게 뭐냐면 통상의 공유는 등기부의 공유자 갑하고 2분의 1 쓰고요. 공유자 을수 2분의 1이에요. 통상의 공유, 구분 소유. 통상의 공유일 때는 갑과 을은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반면에 구분 소유적 공유도 이렇게는 써있지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예요. 공유물이 하나가 다 있어요. 통상의 공유는 이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로 사용 수익하는 건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반 딱 잘라서 요건 갑의 것, 요거는 을의 것으로 딱
구분해요. 구분한다는 얘기는 을은 갑의 이 부분을 사용 못하는 거고 갑은 을의 이 부분을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은. 하지만 외형상 공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부상 공유의 형태로 등기되어 있지만 갑과 을 내부 사이에서는 이 부분은 갑만 쓰고 이 부분은 누가 쓴다? 을만 쓴다는 게 구분해서 소유를 관계하는 거다. 정한 겁니다. 통상의 공유는 이 전부를 쓰는 거지만 구분 소유주는 갑은 이것만, 을은 이것만 쓰는 겁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까?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만든 개념이에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교과서나 수험서에 나오는 예가 똑같습니다. 갑 토지예요. 갑 토지예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단독 소유. 등기부상 권리자의 갑이라고 돼 있겠죠.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목적물을 한 필지 전체가 아니라 항상 토지는 필지로 한 필지로 거래가 되는 거 원칙입니다. 갑과 을이 나는 을이 그랬어요. 나는 전부 필요 없어. 이것만 필요해. 딱 반절만. 요게 필요해. 특정을 해서 단순히 이 반만 그렇게 아니라요. 이게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면적 50제곱미터 딱 반 특정하고 위치도 특정해요. 반인도 이렇게 반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요거야. 우리가 이렇게 특정을 합니다. 특정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되려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반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 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하려면 위치와 면적 요것만 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매매계획이 간청해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냐면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정해서 매매 목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원칙은 분필을 해야 돼요. 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배우는 분필. 그렇게 해서 원칙 분필 절차가 거친다는 얘기는 갑이 토지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을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도 여기에 대한 등기부가 하나 있고요. 요도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을이 매수한 거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 이제 두 개 존재되는 거예요. 필지, 한 필지, 두 필지가 되는 거니까. 분필이란 것은 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자 필지별로 등기부가 존재하고 을이 매수한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서 물권 변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떠한 이유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토지 위에 각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하고 싶은데 이 토지가 건축에 요하는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기타 사정 등의 이유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반이니까 단독 소유에서 공유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분필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의 어떠한 사정을 말미암아 분필 절차를 거치하고 공유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갑, 원래 단독 소유 갑이었는데 갑,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출발점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개념을. 근데 외관상 등기부상은 통상의 공유와 같지만 실질은 다르다. 왜냐하면 통상의 공유에서는 근데 분필 절차 거쳐야 한다는 얘기는 각자가 특정해서 구분해서 이건 갑이 쓰고 이건 을이 쓴다는 게 구분 소유적 있지 않습니까?
통상의 공이 다른 점 그거거든요. 근데 통상의 공유 법리는 요거 설명 못해요. 갑은 이것만 쓰고 을은 이것만 쓴다. 근데 외관상 공유로 돼 있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 갑은 이 토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을은 이 토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인 공유라면 갑, 을 모두 이 전체를 쓰는 거지만 이거는 구분소유적 공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점이 구분소유, 나눠졌다. 갑은 너 이것만 써, 을은. 따라서 갑이 을의 토지를 침범하면 소유권에 기해서 을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분소유적 개념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의 관계를 봐야겠죠. 법률 관계.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대내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이걸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 구분소유적 공유 당사자의 관계는 대내적이에요. 너희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갑, 을이 아닌 제3자의 관계를 대외적인 관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로 구분해요. 대내적 관계는 이거죠. 갑은 여기만 쓰기로 했고 을은 여기만 쓰기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치느냐? 갑과 을 사이 내부에서는 요거는 각자 단독 소유. 비록 등기부상 공유로 돼 있지만 등급에는 공유돼 있지만 이들 사이 관계에서는 요거는 갑이 단독 소유하는 거고 구분 소유적 공유가 결국은 여기는 갑이 단독 소유하는 거고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권한 없이 을의 토지에 침범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내지는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을이 갑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제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대내 관계에서는 갑과 을 사이 관계에서는. 근데 문제는 대외 관계예요. 당사자 사이가 아니라 제3자가 이걸 침범했을 때 그때를 어떻게 취급하냐. 그럴 때는 대외적 관계일 때는 통상의 공유자로 공유처럼 취급합니다. 즉 결국은 통상 공유행위는 갑, 을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해서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3자가 갑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거나 을의 토지를 침범할 때는 갑, 을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해서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외적 관계입니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그래서 통상의 공유랑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내적 관계에서는 각자가 특정된 부분은 각자가 단독 소유한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 한 것처럼 취급한다. 이 표현은 뭐가 다르죠? 등기부에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대내적 관계에서는 단독 소유로 취급한다.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통상의 공유처럼 취급한다. 대외적으로. 왜냐하면 제3자 봤을 때는 공유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를 구분됩니다. 그런데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를 구분하는 게 우리 배웠었어요.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으면 어떤 경우죠? 대내 관계, 대외 관계들은 다 어떠한 약정, 명시타적 약정이 유효할 때 그 효력은 대내 관계, 대외 관계를 구분한다. 대내 관계에서는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이지만 대외 관계에서는 등기부상 쓰면 수탁자 돼 있잖아요. 수탁자를 소유자라고 본다. 그 소유자를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로 달리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내 관계, 대외 관계를 또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소유자를 누구라고 보느냐고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본다. 대내 관계, 대외 관계로서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명의신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의신탁의 입장은 갑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신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관해서 타인에게 신탁하는 꼴이 되고요. 반대로 을의 입장에서는 신탁하는 겁니다. 즉 신탁이 서로 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상호 명의신탁 약정이다.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유가 아니라 상호 명의신탁이다. 통상 공유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대내 대외 관계에서는 통상 공유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상호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 명의신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명의신탁인지 대내대의 관계로서 소유권을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탁이 일방에서 이런 게 아니라 갑이 을에 대해서 갑에서 서로 간에 신탁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기부상 기재는 통상의 공유와 다를 바 없지만, 즉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공유자 갑 2분의 1 구분소유적 공유든 통상 공유든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겠다. 무슨 의미자겠죠? 약정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예컨대 우리 갑으로 또 예를 들었습니다. 특정 인물 매수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분비 절차를 밟은 후에 30제곱분에 관한 등기부상 을 명의로 소유권 하나의 필지를 두 개로 나눠서 을은 이것만 샀다는 겁니다. 을이 사고 싶은 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한 별도의 등기부를 만들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이거는 이제 30제곱미터니까 여기는 10분의 7,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는 게 구분소유자. 핵심은 여기에요.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했다. 이게 있어야만이 구분소유적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성립 안 되면 통상의 공유입니다. 구분소유적 그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법률관계 상호 명의신탁이다. 왜 상호 명의신탁이 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대내적 관계 각 특정 부분을 갑과 을이 즉 나눠지진 않지만 갑이 여기를 단독 소유하고 을이 단독 소유한다. 그 얘기일 겁니다. 각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각자 자기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즉 단독 소유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갑이 단독 소유하고 요 부분은 을이 단독 소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관계 때는 딱 그거세요. 그거 놓고 단독 소유를 취급하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각자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 상대로? 서로를 상대로 해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만일 을이 자신이 매수하지 아니한 갑의 특정 부분 위에 자신 명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의 소유예요. 그런데 건물을 여기다만 지어야 돼요.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침범을 했어요. 그런다면 갑이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된 거죠. 그렇죠.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쟁점은 뭐냐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냐 되는데 안 된다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 나중에 법정지상권 추중합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대한 법정지상권 360조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동일함이 뭐냐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 건물의 을의 소유죠. 근데 이 건물이 비친 이 땅은 누구 소유죠? 갑의 소유잖아요. 즉 갑과 을,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갈 때도 한 번 더 언급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법정지상권은 간섭법상이든 360조든 출발점 똑같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건물에 동일한다. 그런데 지금 남의 땅, 즉 갑의 땅 위에 을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자, 대외적 관계. 등기부상 외형은 통상의 공유와 다를 바가 없다. 기재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적 공유자는 대외적 관계에서 한 필의 토지 전체를 공유한 것으로 본다. 한 필의 토지 전체를 갑을은 대외적 관계, 즉 갑을이 아닌 제3자 관계에서는 한 필 전체를 공유하고 본다. 통상의 공유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을은 갑의 토지를 침범한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공유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통상공유에 따르면 배울 거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데 예컨대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그러죠. 자, 보존행위 개념이
자신의 지분 비임 범위를 초과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야 제3자의 방해에 배제 정도다. 제3자가 어떤 방해를 했을 때 보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관계에서 대의제 관계에서 그때는 통상의 공유처럼 통상의 공유라는 것은 한 필지 전체를 공유한 것처럼 하지만 대내제 관계에서는 한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이건 갑의 거 요것은 을의 거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취급이 다른 거죠. 대내적 관계에서는 한 필지 전체가 아니라 요것만 갑의 것, 요것만 을의 것인데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 전체를 갑을이 공유한 것을 취급한다. 그게 통상의 공유고요. 자, 이 개념 잘 구별하셨습니다.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는 대내적 관계는 공유자 사이에, 대외적 관계는 공유자가 아닌 제3자의 관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내부적으로 상호 명의신탁관계다. 그 상호 명의신탁관 이 개념이 나온 이유보다 통상의 공유 법리로는 이 대내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내적은 뭐겠죠? 구분해서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상 공유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 차이점. 그럼 이 인정 실익이 뭐냐?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 갑과 을 사이에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만약 통상의 공유라면 이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다? 분할 청구예요. 하지만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가 아니라 상호 명의 신탁이에요.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했을 때 그 신탁 약정을 해소하는 방법보다 해지권. 자, 기억하십시오. 명의 신탁 약정일 때, 관계했을 때 이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일단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요. 유효하게 되면 해지권 행사가 돼요. 해지권 행사함으로써 명의 신탁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출발점은 유효해요. 그런데 항상 명의신탁 나면 부동산 실립권리제가 하는 등기의 범들이 신명법, 부동산 신명법이라고 하죠. 예외에 해당돼야 돼요. 항상 명의신탁 원칙이 무효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명의신탁이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의 방법으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내부적으로 상호 명의신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에 의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방법에서 구분소유적 관계를 해소한다. 이게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실명법 갔을 때 이제 명의신탁, 무효인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틀립니다. 항상 해지는 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거 정말 기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 구분소유적 공유와 처분. 이걸 좀 처분할 수도 있겠죠. 처분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 근데 구분소유적 공유예요. 구분소유적 공유 아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리고 등기부에는 갑 10분지 7, 을 10분지 3 이런 상태. 이 상태에서 각자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단독 소유를 한다는 얘기는 갑과 을은 각자 자기의 토지를 상대방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의미는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그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구분소유적 공유를 했다는 얘기는 각자 단독 소유하는 거고 각자 이것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분하게 되면 서로 간에는 이런 관계, 구분소유적 관계를 또 승계할 수 있는 문제. 이걸 처분은 뭐냐면 제3자가 이제 갑을중 갑이 처분하게 되면 병이 취득하는 거죠. 그렇다면 쟁점은 이거예요. 이 처분의 심화학은 뭐냐면 병과 을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계속 승계되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은 이 부분만을 쓰고 을은 이 부분을 단독 소유한다. 그런 관계가 계속 병에게도 이어지는지 그게 쟁점인 겁니다. 이 논의의 실익은. 갑과 을 사이는 서로 간 약정했는데 그러한 약정이 갑과 을 사이 약정이 병과 을 사이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그게 하나의 쟁점인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의 출발점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는 먼저 그러면 구분소유적인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한다 할 때 이 처분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등기부상 특정 부분의 표성을 이전한 경우와 특정 부분 말 그대로 기존처럼 요것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통상의 공유처럼 그 공유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아니면 특정 부분을 처분하는 거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경우에 구분 소유 특정 부분 처분하다. 이렇게 특정해서 처분했으면 계속해서 병과 을 사이에 대해서도 구분 소유적 관계 승계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을과 병은 각자 구분해서 소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병은 을의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을도 병이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승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자의 경우 진정한 공유 지분, 즉 통상의 공유 지분은 지분을 하게 된다. 그 얘기는 지분 비율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개념이죠. 그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3자가 전체,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하고 구분 소유적 관계는 소멸한다. 이 후자에 해당되려면 병은 이 공유물 전체 지분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소멸한다. 즉 병은 을의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의 공유 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은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입니다. 갑과 병 사이에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근데 이 쟁점이 이 논리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였어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대법원 판례는 일반론을 깐 다음에 경매에서는 어떻게 취급할 겁니다. 그럼 경매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게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경매에서는 어떻게 구분하지? 이 두 가지를? 매매계약이라면 그 매매계약 해석이 문제인데 경매에서는 어떻게 하지? 경매는 매매계약처럼 당사자 의사가 해서 체결한 게 아니라 그냥 낙찰받는 거잖아요. 단지 매매처럼 취급할 뿐이지 실질적인 매매는 다르죠.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경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 보내느냐?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평가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본 겁니다. 감정을 했던 집행법원에서 이제 감정을 촉탁합니다. 그럼 감정이 갔을 때 이 토지를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해서 요것만 평가를 한 거지. 아니면 한 필지 전체의 지분을 평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이 감정 경매했다면 이 둘 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만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습은 지분 경매예요. 근데 이 지분 경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평가액을 정해야죠. 최저 입찰 금액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게 감정평가액이잖아요. 할 때 구분 소유적 공유 개념에서 이걸 평가한 건지 아니면 하나의 공유물, 하나 전체 공유물 전체에 대한 지분 평가인지 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낙찰자는 그 평가 금액을 보고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 쓴 겁니다.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 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에요. 아, 구분 소유적 공유를 전제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의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며 이러한 경우에만 특정 부분을 처분한 것이다. 그럼 실익은 뭐다? 여전히 낙찰자와 나머지 공유 사이에 구분 소유적 관계가 승계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 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게 되고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다? 낙찰자 을 사이에 구분 소유적 관계가 승계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얘기는 을은 더 이상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병 또한 이 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의 공유처럼. 자,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한 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한 필지 전체 공유물 전부에 대한 공유 지분이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구들이 있는데 이 실익이 뭔지 결국은 종종 공유자와 제3자 사이에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수익이 가능한지 여부일 겁니다. 승계가 돼야만이 배타적으로 서로 간에 사용하는 거고 승계가 안 되면 소멸된다는 거. 그 얘기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개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직역 감정평가사에 있어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승계한다. 당연히가 틀렸죠?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특정 부분을 매수한 거냐 아니면 공유 전부에 대한 지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한다가 틀린 겁니다. 경매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와 나머지 구분소유자 사이에 구분소유적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되려면 감정평가사가 구분소유적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특정물에 대한 특정물을 보고서 이를 전제한 평가를 해야지. 그러한 경우에만 승계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 표현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다르게 하게 되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 지문은 제가 이제 교과서에는 자습서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요 지문은 페이지 213쪽 그 다 지분 또는 지분권 위에다가 잘 메모를 해 주십시오. 제가 강의 좀 준비하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